당장 이번에 황인범 선수도 보면 황인범 선수가 그 12월 17일부터 한 5주 정도 못 나왔어요. 그리고 그 뒤에 4경기를 뛰고 또 다쳤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 이제 한 달 또 5주 만에 이제 복귀해가지고 지난 주말에 티벤테전에 선발로 나와서 이제 하프타임 그러니까 팀에서 아끼는 거죠. 45분 뛰고 나갔어요. 근데 소집을 또 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안녕하세요. 볼리티비 성욱입니다. 자, 월드컵 최종 예선, 3차 예선이라고 이제 보통 부르죠. 3차 예선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홍명보 호 명단이 발표되고 이제 막 소집이 다 됐고요. 우리 선수들이 고향에 모여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용 기자와 같이 이번 2연전, 홈 2연전 가운데 첫 경기인 오만전 프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일 목요일 저녁 8시에 고향에서 경기가 열립니다. 이 상암 월드컵 경기장 잔디가 안 좋아가지고 좀 피해서 경기를 좀 하게 되는데요. 일단 순위 먼저 좀 보죠. 네, 현재 순위 당연히 대한민국이 이제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네. 4승 2무로 선두입니다. 2위 이라크가 3승 2무 1패, 3위 요르단이 2승 3무 1패. 쭉 가서 요르단은 이번 경기 상대 요르단은 4위에 있고요. 2승 4패예요. 그래서 한국이 승점 14점, 오만은 승점 6점 이 정도 격차가 납니다. 네, 이번에 그 3위 팀, 4위 팀하고 연달아 경기를 하기 때문에 이 그 비조 랭킹 안에서 보면 약간 좀 승점 6점짜리 경기 느낌이 있는 그런 경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2위 안에 들어야 무조건 본선에 진출 다이렉트를 하기 때문에 2위하고의 승점 차는 이제 큰 의미는 없고 3위하고의 승점 차가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 3위 요르단하고 이제 5점 차거든요. 이제 만약에 여기서 이기면 다른 쪽 이제 요르단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빨리 결정을 지어버릴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만은 산술적으로 원래도 뭐 가능성 거의 없었지만 산술적으로 가능성을 완전 차단하게 되고요. 요르단도 이제 뭐 굉장히 뭐 멀리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10차전까지 있잖아요. 지금 6차전까지 했고 이번이 7, 8차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기 확정을 하면 6월 소집은 뭐 이미 뭐 올라간 상태에서 좀 여유 있게 임할 수 있게 되죠. 그렇습니다. 뭐 지금까지 경기했던 거 보면은 뭐 우리가 무난히 갈 것처럼 생각이 될 수 있지만 사실 한 경기 한 경기 뜯어보면 쉽지 않았거든요. 뭐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5만 원정도 쉽지 않았고 스코어는 3대 1이었지만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좀 이번 두 경기 상당히 우리 입장에서 중요하고요. 그래서 홍명보 감독도 좀 최정예를 꾸리려고 정말 좀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이번 상대팀 오만은 피파 랭킹이 80이고요. 아시아에서는 11번째 해당하는 그런 팀입니다. 이제 과거면은 사실 아시아 탑4 정도가 좀 많이 세고 나머지 팀들하고 격차가 좀 컸는데 요즘엔 좀 약간 상향 평준화되고 있어가지고. 네, 뭐 상향 평준화도 있고 뭐 피파 랭킹 산정 방식이 좀 달라지면서 그렇죠, 조금 더 이제 전력을 잘 반영하게 됐다는 평가를 받는데 그런 영향도 있죠. 네. 자, 우리는 오만 요르단 이렇게 홈에서 2연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번 그 목요일에 있을 7차전 대진 우리는 오만하고 하고 요르단은 이제 최하위 팀 팔레스타인하고 하기 때문에 뭐 이긴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이라크, 쿠웨이트가 또 만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일단 그 요르단 경기도 뭐 중요하긴 하겠지만 일단 우리가 오만을 잡아놓고 그다음 요르단전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두 경기 끝나면 이제 딱 두 경기가 남기 때문에 3위 팀하고 우리가 승점 6점 이상이 벌어지면 이제 이번 3월에 확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승점을 그렇게 좀 확보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일정이 될 것 같고. 근데 만약에 6월 달에 확정이 돼도 남은 두 경기도 중요합니다. 이게 그 본선 조추첨 때 또 이제 시드 배정에서 우리가 또 늘 그렇듯이 이포트를 받는 게 좀 아무래도 약간 유리하니까. 그렇죠. 네. 좀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하면. 늘 따지는 그 킹우의 수. 킹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번에 우리가 본선에 올라가면 또 엄청난 기록을 쓰게 되지 않습니까? 네. 이미 10회 연속 진출. 그러니까 뭐 54년도에 한 번 간 건 연속은 아니고 11회 진출했는데 그것 빼고는 86년부터 연속으로 쭉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10회 연속 진출을 했고요. 이번에 달성하면 11회 연속이 되는데요. 이제 한국보다 더 많이 나가는 팀들은 뭐 다 13, 14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10회 연속도 세계 6번째였고 11회를 달성해도 세계 6번째가 됩니다. 네, 여러분 이거 결코 폄하할 수 없는 게 아시아라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시아에서도 이런 나라가 없기 때문에. 아, 그럼요. 네, 정말 대단한 거고요. 아시아가 지금은 티켓이 그나마 좀 늘었지 두 장이었던 시기가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자, 일단 오만전 지난 대결 간단히 살펴보면요. 일단 역대 전적은 지난 경기까지 포함을 해서 4승 1패로 우리가 이제 우위입니다. 네. 근데 그 1패가 지난 우리가 이번 그 원정 있기 바로 직전 경기인데 이게 이제 20년 훨씬 전의 일이에요. 2003년 10월. 네. 요즘 뭐 젊은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때 기억나십니까? 자, 코엘류 감독이 이제 히딩크 감독의 뒤를 이어서 어떻게 그쵸. 보면 좀 이름값이 있는 명장 뒤에 또 감독. 명장. 네. 네. 뭐 사실 근데 그 뒤로 지금 생각하면 코엘류 감독과 히딩크 감독 코리아처럼 굉장히 크지만 그때는 안 그랬으니까요. 이때 우리가 정경호 선수의 선제골로 앞서가다가 후반에 연달아 3골 내주면서 참패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만 쇼크라고 했었고, 그게 이제 그 뒤에 뭐 나중에 붙는 몰디브 쇼크까지 네. 합쳐서 두 개의 쇼크가 이제 팡 터지면서 감독 목이 날아가는 뭐 그런 사건이 됐었고, 그렇습니다. 사실 당시에는 와 무슨 오만 같은 나라한테 이렇게 그쵸. 생겼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오만 골키퍼가 이제 프리미어리그 진출하는 알리 알 합시여서 네, 그쵸. 네. 선방을 많이 당하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뭐 많이 못 넣은 건 그럴 수 있는데 네. 3골을 먹은 게 정말 충격이었죠. 그렇죠. 2002 월드컵 직후, 그러니까 좀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성공을 거둔 이후여서 그런지 선수들이 좀 약간 모티베이션이 없었던 게 아닌가. 이 앞서서도 그 스즈키컵 데뷔하느라 그 베트남이 23세 대표팀을 거의 주축으로 내보냈거든요. 근데 그 팀한테도 졌어요, 우리가. 아 베트남 이진한테. 네, 지구 오만 쇼크를 또 당하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몰디브 원정 가서 사실 5만 정도면 그게 중동이니까. 근데 몰디브한테 우리가 0대 0으로 비길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요 이제 3연타 맞고 코엘류 감독이 빠이빠이 하게 되는. 하여튼 그 핵심은 오만 쇼크였다. 네. 요 어떤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오만은 우리에게 늘 전력차는 크지만 좀 약간 긴장하게 만드는 네. 그런 팀이 아닌가. 지난 9월 10일에 우리가 원정 가서 3대 1로 이겼고요. 이때 상황이 홍명보 감독 굉장히 좀 말이 많고 지금까지도 뭐 좀 상황이 중요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좀 논란 속에 선임이 돼서 네. 그때 홈에서 팔레스타인하고 우리가 0대 0으로 비기고 그러고 2차전을 좀 간 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가는 그 경기였을 텐데 역시나 경기가 그렇게 수월하진 않았습니다. 네, 뭐 좀 어려운 경기였는데 네. 사실 초반에 이제 스타 선수들의 개인 기량이 네. 빵빵 터지면서 뭐 좀 득점을 잘 좀 수월하게 뽑아낸 것이 그렇죠. 승리를 많이 이어졌던 것 같고요. 일단 이때 우리가 그 전반 10분에 황희찬 선수의 오른발 중거리 슈팅. 이때 손흥민 선수가 참고로 이제 1골 2도움 하면서 한 골 네. 직접적으로 다 관여했는데 황희찬 선수의 중거리 슈팅이 있었고, 그러니까 오만 쇼크 때랑 약간 비슷한 흐름이었어. 우리가 선제골 넣고 좀 맘 놓고 가다가 전반 추가 시간에 세트피스에서 실점을 합니다. 하립 선수에게 실점을 하고, 그리고 거의 그대로 경기가 또 오만 시간 많이 끌고 막 그러다가 그 경기 종료 10분 남겨놓고 손흥민 선수가 그때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 센터에서 그 아크서클 부분에서 이강인 선수 패스 받아가지고 정말 멋진 왼발 슈팅으로 결승골을 넣으면서 이제 우리가 승기를 잡았는데 이때 추가 시간이 16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조마조마했는데 추가 시간 10분에 주민규 선수가 손흥민 선수 또 패스 받아가지고 그때 골 넣고 요 임신 세레머니 썼었는데, 아무튼 홍명보 감독의 그 2기 첫 승이었고요. 해외파 선수들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이때가, 그리고 이제 황희찬 선수 이제 중앙에 기용을 하면서 네. 좀 많이 주목을 받았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이때 지금하고도 사실 멤버가 이렇게 큰 변화는 좀 없는 그런 구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요때 우리가 스코어만 보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원정 가서 우리가 굉장히 힘든 경기 했다는 거. 네. 자, 이번 소집 앞두고 아무래도 좀 가장 이슈가 됐던 거는 이제 첫 번째로 무려 28명을 선발했다는 거. 네. 엄청 많이 뽑았죠. 네. 왜냐하면 이게 감독이 선발하면서도 약간 이 선수는 아예 경기 못 나올 것 같은 선수들이 좀 있으니까. 그리고 이번에 그 옐로 트러블 걸린 선수도 꽤 있고, 그래서 좀 많이 뽑았는데, 그러면서도 그것보다 더 이제 관심 모았던 게 이제 소집 첫날 홍명보 감독의 인터뷰였죠. 네, 뭐 소집 첫날 인터뷰를 하기 직전에 네. 이제 바이에른 뮌헨에서 김민재 선수가 못 오는 게 확정이 되면서 네. 김정용 독점 기사. 독점까지는 아니지만 그 김주성 선수가 대체로 선발이 됐는데 네. 그러면서 홍명보 감독이 관련된 이제 질문을 받았을 때 코멘트를 좀 예상외로 비판적으로 네. 했어요. 바이에른 뮌헨에서 선수 부상 예방 차원에서 보호를 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중요한 스케줄의 핵심 선수를 빼고 경기를 나가야 하는 점, 이 점이 아쉽다.
나는 과감하게 휴식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원래 홍명보 감독님이 할 필요가 없는 얘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네. 네, 이거 굳이 이거 결국에는 이거 홍적홍이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기존에 했던 어떤 행적과 부딪히는 것도 있거니와 이번에도 그렇게 보호를 중시한다면 애초에 김민재나 황인범이 명단에 안 들어갔어야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않나? 황희찬 같은 경우도 뭐 그럴 수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런 생각 할 수 있는데 굳이 그거를 소집 인터뷰 때 왜 얘기하는지 그 얘기해가지고 달라지는 게 전혀 없거든요. 그렇죠. 네, 오히려 지금 물론 뭐 독일 이쪽에서도 무조건 홍 감독 발언에 대해서 비판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 선수의 소속은 어쨌든 클럽이고 돈도 클럽이 주고 대표팀에서 이제는 좀 약간 빌려 쓰는 느낌이 됐잖아요. 과거와 다르게. 네. 과거에는 국가대표가 훨씬 더 중요하고 전 세계적으로도 FC 코리아. 그렇죠. 네. 그리고 유럽 팀들도 클럽이 자기들이 돈을 주고 하면서도 대표팀 갔다 부상당해 돌아오면 끙끙 앓으면서 자기들 돈 들여가지고 막 그 치료해주고 지금은 그것도 바뀌었죠. 그런 어떤 좀 약간 구시대적인 발상, 그러니까 김민재는 대표팀만의 선수고 너희들이 데려갔을 때는 좀 아꼈어야지 이런 대표팀은 약간 논의인 것처럼 얘기를 한 것처럼 느껴지니까 당장 이번에 황인범 선수도 보면 황인범 선수가 그 12월 17일부터 한 5주 정도 못 나왔어요. 그리고 그 뒤에 4경기를 뛰고 또 다쳤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 이제 한 달 또 5주 만에 이제 복귀해가지고 지난 주말에 티벤테전에 선발로 나와서 이제 하프타임 그러니까 팀에서 아끼는 거죠. 45분 뛰고 나갔어요. 근데 소집을 또 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그럴 수 있어. 뽑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 나는 되고 너는 안 돼 논리로밖에 안 보이는 그런 발언을 굳이. 그러니까 보통 외부적으로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보건 뭐 상대팀 감독이 어떻게 보건 이런 것보다 내부 결속에 도움이 되는 발언이면 저는 뭐 감독이 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뭐 그쵸. 이득이 되는 발언이면 그러니까 뭔가 노림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감독의 발언들은. 근데 이 발언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을 때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는 김민재 선수도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받죠. 어쨌든 부상당한 당사자니까 중간에서 그러니까 참 이러니까 일부 팬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유럽 경험 안 해본 감독이 선수들의 입장을 잘 이해 못한다고.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이제 이 발언에 묻혔지만 저는 카스트로프 발언도 지난번에 한 것도 좀 그랬는데 이번에도 또 굳이 앞으로 쓸 수도 있잖아요. 네. 뽑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그냥 간단히 좋은 선수다. 지켜보고 있다. 이 정도만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네, 뭐 이렇게 걸림돌이 많다. 네. 근데 이제 카스트로프 쪽은 조금 이제 어떤 그거는 이제 결속을 노리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를테면 자꾸 카스트로프 얘기하지 마라. 뭐 이번 짧게 며칠 소집해가지고 간신히 경기나 뛰는 이런 팀인데 집중하게 해달라. 약간 이런 식의 메시지를 하긴 했어요. 근데 그것도 뭐 말씀하신 것처럼 카스트로프 측한테 좋게 들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뭐 저보다 훨씬 나이도 많으시고 뭐 인터뷰도 훨씬 많이 하신 분이기 때문에 노하우가 많고 또 뭐 다 제가 파악 못한 목표가 있으실 수 있지만 좀 하여튼 지켜보는 입장에서 약간 조마조마한 면이 있어서 아무튼 예상 선발 라인업 저희가 얘기로 넘어가 보면 어쨌든 그만큼 김민재 공백이 크다는 거죠. 네. 정말 안타깝고 너무 속상한 거죠. 이제 감독 입장에서는 김민재 선수가 딱 중앙에 있어줘야 그때부터 이제 딱 선발 라인으로 짜고 가는 건데 일단 이 28명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김민재 선수가 빠지고 이제 대체 자원을 뽑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공백이 크게 느껴지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지금 그러면 센터백 조합이 어떻게 될까요? 원래는 지금 이제 김민재 조유민이 가장 주전이고 네. 김민재 선수가 이제 왼쪽을 그동안 봤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조유민이 오른쪽 그대로 있고 왼쪽 센터백을 이렇게 하겠네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제 권경원 선수가 제일 유력한 것 같고 왜냐면 이제 김주성 선수가 쉽게 말해서 보결로 들어온 거니까 원래 있던 권경원이 상식적으로 더 유력하다고 본다면 권경원 조유민이 좀 더 유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다만 이제 권경원 선수가 그렇게 요즘에 월드컵까지 갔다 온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꾸준히 뽑히지는 못해서 결국에는 김민재 파트너가 누구냐를 요즘 따지고 있던 중이었기 때문에 김민재가 빠진 상황에서 어떤 조합을 짜봐도 이게 주전이다라는 느낌은 좀 안 들긴 하는데 이렇게 된 김에
이제 부재 시에 가장 안정적인 조합을 잘 만들어내는 게 이번 대표팀 숙제일 것 같고요.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월드컵 본선에서도 중요한 경기에서 김민재 선수가 못 나온 적이 있잖아요. 그럼요. 네, 네. 이런 건 이럴 때 정말 이걸 기회 삼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때 이제 김영권, 권경원이었다가 뭐 경기 막판에 교체하면서 짧지만 월드컵 본선에서도 네. 권경원, 조유민이 가동된 시간대가 있었어요. 몇 네. 분밖에 안 되긴 했지만. 그래서 이 둘은 뭐 실전에서 호흡을 많이 맞추진 않았어도 월드컵이라는 큰 합숙 무대를 같이 겪었고 뭐 굉장히 서로를 이해하는 그런 이해도는 중간에 들어오건 뭐 요즘에 많이 발을 안 맞췄건 충분히 높다. 기대는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쪽으로 조금, 양쪽 풀백, 일단 이슈되는 것들만 살펴보고, 저희가 뒤에 이제 그 예상 선발 라인업 하면서 나머지 포지션에 대해서도 언급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황인범 선수인데요. 황인범 선수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5주 결장 잠깐 뛰고 5주 결장 복귀를 좀 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뭐 의지는 본인도 있겠지만 몸 상태도 그렇고 경기 체력도 그렇고 좀 쉽진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5만 점 선발 나올까요? 저는 그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철저하게 몸 상태에 달렸다. 네. 몸 상태가 뛸 수 있으면 쓰고 안 되면은 뭐 어쩔 수 없이 안 쓰는 거지. 뭐 어떤 아껴 놓는다든지 이런 발상으로 황인범을 안 쓰진 않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사실 거의 모든 팀이 대표팀이건 클럽팀이건 센터백 그리고 중미 뭐 공격 뭐 이렇게 척추. 한 명씩은 딱 네. 있죠. 핵심 선수가 이제 우리 대표팀에서는 황인범 선수가 미들에서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선수인데 그렇기 때문에 뭐 이를테면 소속팀에서처럼 선발로 뛰키고 하프타임 빼더라도 못 쓸 가능성도 있긴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요르단전 때 쓰지 않을까. 아껴 놔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그게 더 어떻게 보면 좀 힘든 경기가 될 수도 있어서. 이제 김민재랑 마찬가지로 네. 없을 때의 플랜을 아직까지 만들지 못했어요. 물론 홍 감독이 부임한 지 얼마 안 되기도 했지만 지난 몇 경기 동안 황인범 없을 때의 플랜을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네. 뭐 백승호, 정호연 뭐 이런 선수들 불러봤는데 사실 많이 쓰지도 않았고 어떤 합격점을 받은 선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중요한 경기일수록 황인범을 쓰고 싶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두 경기 다 못 뛰겠는데 싶으면은 요르단전을 위해서 이번 경기 아껴놓을 수도 있죠. 네. 그 후보 중에 이제 카스트로프도 포함이 돼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죠. 독일식으로 말하면 카스트로프가 요즘 8번, 좀 공격적인 중미로 뛰기 때문에 황인범 대체자 후보 중에 하나입니다. 네. 뭐 이번에 그 분데스리가 2긴 하지만 랑리스트에도 포함이 됐었고 또 이제 다음 시즌에 K리그 분데스리가 1부로도 네. 또 올라가는 게 확정이 되어 있는 선수여서 자 그리고 좀 앞쪽으로 올라가 보면 지금 이제 2선 공격수인데 이거를 왜 이슈 포지션으로 잡았냐면 우리가 유럽파들이 많은데 유럽파들이 지금 보시면은 이제 어제 그제 이렇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훈련을 완전체 훈련을 하루밖에 못하지만 오늘 하루 어제 들어온 선수들은 오늘 훈련 하루가 유일한 훈련이라는 거죠, 그나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발로 낼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좀 걱정이 되는 면이 있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단순한 시차가 문제가 아니고 이제 그러니까 경기 훈련 시간과 회복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시차가 안 풀린 상태 경기를 하기 그쵸, 때문에 네. 사실 뭐 우리가 외국 나갔다 들어온 경험들 생각하면 해롱해롱되는 정신에서 경기를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그렇죠. 건데 그래서 뭐 매번 홈 2연전 할 때마다 앞 경기에서 늘 겪는 고충입니다. 다만 이제 조금 긍정적인 건 그래도 이제 몸 상태나 몸에 네. 쌓인 피로나 이런 측면에서는 최악은 아니다. 왜냐하면 손흥민과 이강인 선수가 이제 최근에 그렇게 풀타임을 소속팀에서 많이 뛰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 부담이 막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손흥민 선수 특히 막 일주일에 2경기씩 꼬박꼬박 뛰다가 한국 들어오고 이런 때도 있었잖아요. 그쵸, 예. 이번엔 그렇지 않고 뭐 물론 이강인 선수는 출전 시간이 파리 생제르맹에서 줄어든 게 좋은 건 아니지만 네. 이번 컨디션만 놓고 보면은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이다.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가 지금 리그에서 골 넣은 지가 좀 2달 정도 된 상황이긴 하지만 이번에 풀럼전 끝나고 이건 기자 인터뷰한 거 보니까 몸 상태 굉장히 좋은 상태로 가서 기분이 좋다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지난번 5만전 때도 혼자 3골을 직접적으로 다 관여를 했기 때문에 그쵸. 이번에도 좀 기대가 좀 되고 다음은 이제 원톱인데 주민규, 오세훈, 오영규 선수가 지금 들어왔거든요. 근데 오세훈 선수는 폼이 상당히 좀 안 좋고 지금 네. 올해 들어서 빵골이고요. 주민규, 오영규 선수는 둘 다 굉장히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주민규 선수가 이제 K리그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고 네. 그래서 대전을 K리그 1 1위로 올려놓고 있고 그렇죠. 진짜 이 원샷 원킬에 5경기 유효슈팅 6개인데 5골입니다. 네, 대단한 활약을 하고 있고 오영규 선수도 경기 시간은 짧은데 엄청나더라고요. 네, 원샷 네. 원킬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네. 거의 뭐 교체로만 뛰는 수준인데 리그와 컵 포함해서 10골에 도달을 했죠. 네, 그렇죠. 네. 리그에서 27경기인데 선발이 2밖에 없어요. 근데 7골이고 최근 2경기 연속골인데 제가 보니까 모두 80분 이후에 들어와가지고 2경기 다 결승골을 넣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페널티킥을 맞기도 하고, 근데 페널티킥을 이제 예열이 이렇게 안 된 선수한테 맡기는 것도 넌 강심장이니까 연습 때 보여준 게 있는 거죠. 후려봐라. 네. 이렇게 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인 3색이라고 할 수 있죠. 뭐 오세훈이 득점은 없지만 어떤 좀 선발이 연계나 이런 것도 해줄 수 네. 있고, 뭐 비비기, 떨구기 이런 용도로 쓰일 수도 있고 체력 빼놓기 다양한 용도가 있기 때문에 3인 3색의 조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진짜 오영규 선수는 홍보 감독이 야 너는 교체를 하니까 더 잘하더라 야 이러면서 교체를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진짜 교체로 들어왔을 때 활약이 너무 인상적이네요. 대표팀에 슈퍼 서브가 있다는 게 굉장히 좋죠. 네. 그렇죠. 코리안 소샤르. 자, 그래서 예상 선발 라인업을 저희가 이렇게 좀 그려봤는데요. 일단은 김승규 선수 소집이 안 됐기 때문에 뭐 이번에 뭐 김동훈 선수 들어오고 이창근 선수 들어왔지만 아무래도 조현우 선수가 꿈을 지킨다고 봐야겠죠. 마스크를 쓴 한이 있어도 조현우일 확률이 거의 뭐 100%에 수렴하지 않나 싶고요. 네, 놀라지 마십시오. 지난 2월달에 부리람전에서 코뼈가 부러져가지고 꽤 오래 쉬었거든요. 이제 곧 복귀는 했는데 이제 그 보호 차원에서 마스크를 쓰고 좀 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K리그 안 보신 분들은 좀 놀라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포백은 아까 저희가 이제 김민재, 권경원 예상을 했었고 양쪽 풀백은 어떤가요? 김민재.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김민재가 왜 있어 여기? 다시 할게요. 센터백은 아까 저희가 조유미, 권경원 선수 얘기했었고 양쪽 풀백은 어떨까요? 일단 설영우가 계속 오른쪽으로 뛰고 왼쪽에 이제 요즘 소속팀 많이 못 나와서 빠진 이명재의 대체를 생각한다면 뭐 어느 선수든 경험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도 이태석 쪽이 아닌가. 이태석에 따로 코멘트도 있었고요, 감독으로부터. 그래서 이제 설, 조, 권, 이 뭐 이런 라인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오히려 변수는 뭐 이태석 대신에 뭐 다른 선수가 뛴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설영우가 왼쪽으로 갈 수도 있지 않나? 그럴 수도 있죠. 네, 황재원 선수가 초반에 K리그 폼이 또 괜찮기 때문에 뭐 이런 조합을 짤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네, 지금 이태석 선수가 개인적으로는 K리그 초반 거의 MVP급이거든요. 팀 성적은 굉장히 안 좋지만. 근데 문제는 이제 홍명보 감독의 팀에서 요구하는 식으로 뛰진 않아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도기처럼 뛴다 보시면 돼요. 공격수처럼 막 엄청 올라오고 누비고 다니는데 활약도 괜찮고 뭐 골도 넣고 좀 어떨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앞에 4-2-3-1로 보통 많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황인범, 박용호가 같이 있을 때 같이 이게 좀 역할이 좀 나뉜다고 보기 때문에 박용호 선수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에 선발 나오지 않을까. 이번에 그 원주리 선수가 오랜만에 포함됐지만 그래도 박용호가 뭐 정배죠, 정배. 네. 이선은 어떻게 보면 될까요? 뭐 주전 라인업을 풀 가동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뭐 이강인, 이재성, 황인범, 손흥민 뭐 이런 조합인데 뭐 이제 얘기해온 것처럼 황인범 선수가 못 뛸 경우에 그럴 경우에 이제 다른 수비형인 선수를 넣는가? 그쵸. 아니면 조금 더 공격적인 선수를 배치해서 박영우, 이지성과 더불어서 중원을 맡기는가? 이게 이제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뭐 측면에 뛸 수 있는 선수들은 이번에도 많이 뭐 포함이 됐습니다. 엄지성, 양현준, 양민혁 그리고 이제 배준호 뭐 이렇게. 황희찬, 황희찬 선수도 있고요. 황희찬 선수는 또 그 홍보 감독이 대표팀에서 중앙에 기용을 또 많이 해왔기 때문에 다양한 선수들이 지금 있는데 황인범 선수 컨디션이 중요할 것 같고 톱은 주민규 선수가 아무래도 좀 제일 유력하죠. 주민규 선수가 이제 슛이 많지 않다 얘기를 하셨고 그 점이 또 화제를 모으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전에 틀어박혀서 슛 하나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고 내려와서 연계도 하고 수비수 끌어내고 굉장히 많은 플레이를 하다가 슛을 좀 적게 날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선 자원들이 역량이 좋은 한국이 그걸 살리기 위해서 또 주민규 선수의 공헌도가 상당히 높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뭐 홈경기 2연전 선수들의 이동거리가 적은 것은 굉장히 좀 어드밴티지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근데 우리가 고향하고 이번에 수원에서 경기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잔디 피해 다니거든요. 안 좋은 데들을. 잔디 때문에 걱정이 많은데 게다가 지금 눈까지 와서 3월 달에 이게 웬일이야. 눈까지 와가지고 잔디가 좀 안 좋은데 이럴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좀 강팀이 손해를 본다고 보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도 그렇고 왜냐하면 이제 강팀일수록 공을 빠른 속도로 탁탁탁탁 돌리면서 상대를 정신 빼놓는 게 그게 강팀과 약팀의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흔히 이제 패스를 슛처럼 하더라. 좀 약한 레벨에 있다가 빅리그 진출한 선수들이 흔히 하는 말이 패스를 슛처럼 하더라 이런 말인데 근데 이제 잔디가 안 좋으면 그 슛 같은 패스가 탁 튀기다가 막 딴 데로 가버리니까 그걸 할 수가 없단 말이죠. 퍼스트 터치도 튀고. 그래서 이제 강팀이 손해를 일반적으로 보는데 이거를 우리가 최근에 전례로 봤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제 부임 후에 첫 월드컵 예선 경기였던 팔레스타인과의 홈 경기인데 홈에서 팔레스타인 그
좀 전쟁의 화마에 지금 고통받는 그렇죠. 그런 팀인데 비겨버려가지고 그렇죠. 지금도 조에서 거의 뭐 최하위인데 이 팀 망하는 거 아니야 싶었는데 그게 이제 상암에서 했던 경기거든요. 그렇죠. 그 뒤로 상암에서 경기를 안 하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소집 때 이라크의 용인에서 3대2 신승을 거뒀었고 이렇게 홈에서 조금 어려운 경기들 하고 있고요. 네. 좀 더 거슬러 가면 2차 예선에서 한국이 유일하게 승리를 한번 놓쳤는데 그것도 태국과 상암에서 경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김도훈 임시 감독 때 그때 태국 가서 우리가 이기긴 했지만 하여튼 홈에서 어드밴티지가 아니라 디스어드밴티지가 있다는 게 좀 아이러니하긴 한데 원정 가면 명백히 경기력이 좋아져요. 자신이 좋으면. 네. 고향이 그나마 좀 낫다곤 하는데 아무튼 눈이 내려서 이게 좀 관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손상이 좀 있답니까? 어떻습니까? 눈으로 인한 손상이 크진 않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다행인데 네. 근데 사실 고향이나 수원이나 뭐 저 선수들이 유럽에서 평소에 차던 그런 잔디보다는 조금 안 좋긴 해요. 뭐 상암 정도로 나빠지지가 않은 거지 네. 조금 안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변수로 작용할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오늘 5만점 프리뷰를 아주 그냥 빡시게 준비를 했는데 5만 상황도 간단히 보겠습니다. 5만이 일요일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선수들보다 완전체 훈련을 더 많이 했고 어떤 굉장히 좀 조직적으로 좀 부담이 가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뭐 그것뿐 아니라 애초에 소집 자체를 한국보다 일찍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한국전에 앞서서 한번 그 수단 상대로 평가전까지 한번 하고 선수를 한번 속가낸 다음에 그 선수들이 한국에 오는 거라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준비를 했군요. 네, 뭐 그렇죠. 네. 네. 그래가지고 이번 명단이 네. 더 오래 발을 맞췄고 합숙도 오래 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5만은 거의 마지막 경기로 봐야 되잖아요. 여기서 지면은 사실상 뭐 어렵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정말 배수의 진을 치고 온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여기가 뭐 외국인 감독분들도 많이 모셔와서 좀 하는데 성과가 좀 안 났었고 지금 국내파 감독으로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 우리는 겨울에 A매치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다 좀 각자 소속팀에서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5만은 소집을 좀 많이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파 라시드 자베르 감독이 이제 팀을 이끌면서 파악을 할 시간이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아라비안 걸프컵 이제 그 중동 쪽에서 하는 그 지역 대회 8개국인가 뭐 참가했던데. 네. 지역 대회에서 준우승을 했어요. 네. 네, 그리고 준우승을 하는 과정에서 카타르랑 사우디를 잡고 올라갔습니다. 이게 12월 21일부터 이제 1월 4일까지 했는데 성적이면 좀 걱정되는데. 네. 네. 오만은 원래 걸프컵에서 늘 강하긴 해요. 그래가지고 걸프컵에서 이 팀이 좋은 성적을 낸 거는 뭐 하루 이틀 일이 아니고 그때도 우리 대표팀 만나면 뭐 밀리진 않았다. 뭐 이거 자체로 경기할 일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한국보다 태원이 경기를 많이 했다. 손발을 많이 맞췄다. 뭐 조직력이 더 높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아무튼 뭐 이번 경기 앞두고 합숙을 좀 오래 해왔다고 하니까 수단하고는 0대0으로 이제 비겼군요. 네. 아무튼 그 멤버들이 그대로 오는 건가요, 그럼? 그리고 이제 9명 돌려보냈더라고요. 네. 이 굉장히 무슨 슈퍼스타, 5만 스타 K 이런 건가요? 네. 1차 오디션을 네. 통과한 그런 멤버들이 왔습니다. 자, 그럼 오게 되는 선수들, 들어와 있는 선수 가운데 가장 좀 주목해야 될 위협적인 선수를 꼽는다면 누가 있을까요? 네, 보통 늘 이러면 공격수를 얘기하는데 네. 이번엔 더욱더 공격수를 얘기해야 될 이유가 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이제 얘기해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오만 투톱이 오만 역사상으로 그렇게 강한 시대는 아니에요. 네. 지금 오만 투톱이 오만 역대 A매치 득점 10위에 둘 다 못 들거든요. 네, 이번 그 예선에서도 보니까 6골, 그러니까 경기도 한 골씩밖에 못 넣고 있긴 합니다, 네. 오만이. 네. 하지만 이제 투톱 모두 좀 상승세다. 둘 다 해외파라는 게 특징이다. 오만 해외파 거의 없는데 투톱은 주전 투톱은 다 해외파가 됐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알 가사니는 이번 시즌 태국의 방콕 유나이티드로 이적을 했는데 네. 태국 리그에서 득점 2위입니다. 태국 리그 만만치 않은데. 네, 그리고 ACL2에서 8경기 5골 2도움. 이런 걸 보면 상당히 잘하고 있는. 그렇죠. 전북도 떨어진 이 ACL2. 네. 물론 8강까지 갔습니다. 그렇죠. 네. 뭐 그런 좀 상승세를 타고 있고, 뭐 좀 억지로 연결해 보자면 그래도 동아시아에 좀 더 익숙한 뭐 그런 선수를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걸프컵에서 공동 득점왕을 차지했던 알가사니의 파트너인 알사비 선수 같은 경우에는 걸프컵에 좋은 경기 한 뒤에 네. 이라크의 알 자이아로 이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적 후에 짧은 기간이었는데 뭐 현재까지 3골을 넣고 왔기 때문에 역시 상승세다. 이게 그러니까
전체적인 기록보다도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어떤 폼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무튼 좀 위협적인 선수들이고 지난번 우리 만났을 때는 4-2-3-1을 썼는데 이번에 또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좀 우리 분석도 많이 좀 했을 것 같아서 네. 저 알가산이 네. 알사비가 지난번 아시안컵에서도 주전 투톱이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는 엄청 많습니다. 다만 그 모습과 지금 모습이 조금 다를 수 있다. 요 점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용과 형의 예상 스코어를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3대1 정도. 3대1 승. 사실 어려운 경기 할 것이다. 네. 생각이 되고, 소집되면 늘 겪는 초반에 좀 헤매는 구간이 한 2-30분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쉬운 경기 아닐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 뜬금없이 운전하는데 배철수 음악 캠프에 제 이름이 나와가지고, 벤터 작가한테 제가 문자, 영광이다 보냈더니, 배철수 아저씨가 그 문자를 읽으시고, 저한테도 이제 예상 스코어를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얼떨결에 5만이니까 5대1이요 했다가, 틀리면 삭발하라고. 그게 맞추면 삭발하라고 했다, 맞추면. 실시간 원격 출연을 하셨군요. 네. 그래서 바꿀 수가 없습니다. 5대1로. MBC 지상파 라디오에서 공헌하신 스코어가 5대1이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둘 다 공통점은 실점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본 건데 아무래도 그렇죠. 김민수 선수 공백과 좀 수비진의 변화. 또 상대 공격진의 좀 자신감. 네. 지난번에도 우리가 실점했었으니까. 아무튼 경기는 좀 재밌게 진행이 되면 좋겠는데 이제 가장 핵심은 그거 같아요. 이제 유럽파 선수들이 얼마나 컨디션을 빠르게 회복해서 좀 나오느냐. 아무튼 부상 없이 또 카드 없이 잘 맞춰서 다음 주 이제 화요일에 있을 유로단전까지 분위기를 잘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만전 프리뷰 여기까지 해봤습니다.